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 강성호 인사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KDA의 강성호 회장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가속화 시대, 웹 3.0 시대, 왜 블록체인가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속도, 컨텐츠가 개인과 기업, 집단,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지털화가 경쟁력의 시대, 웹 3.0 시대에 왜 블록체인인가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각자 간략간략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일옥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한양공대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리고 지크립토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현옥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블록체인의 성능 확장성 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CES 2023년도에 블록체인 응용으로서 투표 시스템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익명 전송 시스템인 아제로스라는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임명수 센터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임명수입니다. 저는 현재 핀테크 학회 부설 서울 블록체인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보육하고 양성하고 그들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제 민간단체로 또 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가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모핑아이 대표 김기영입니다. 네, 저는 LG CNS에서 블록체인 사업 추진 단장을 맡았었고, 스타트업 모핑아이를 설립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NFT와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회사로서 NFT와 메타버스 스타트업으로 저희가 과기정통부 그리고 중소벤처부, 엔비디아 등 많은 국가 중앙정부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해서 투자자금 40억 그리고 매출 짧은 기간 내에 한 20억 정도를 이루어가면서 NFT와 메타버스로 스타트업을 좀 빠르게 성장시켜 가고 있으면서 웹 3.0을 선도해가는 스타트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출연하시는 패널 세 분의 자기소개를 들었지만 나름대로 학계에서, 산업계에서 그리고 행정 쪽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쟁쟁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디지털 가속화 웹 3.0이 일반적인 시대 그리고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왜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 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인옥 교수님. 네. 대학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또 실제 블록체인 기업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기존 인터넷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개가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치면은 블록체인은 데이터 또는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내용을 감추는 그런 암호화 기법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자 서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암호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뭐 독점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이 데이터를 다 소유하고 있고 그 기업이 이제 뭔가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낸다고 친다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이 관리하고 말 그대로 분산화라고 네, 그렇죠. 하는 네, 거죠. 분산화 네. 또는 자기 주도의 데이터 네.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는 신뢰 기반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중앙 중재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예. 은행이라든지 그렇죠. 행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신뢰 기관을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받았다고 치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 기관이 없이 여러 명이 참여하고 또 내가 직접 그 데이터를 보는 것으로서 이게 맞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김기영 대표님, LG CNS에서 블록체인 사업단장을 하시는 등 그 실제 현장에서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는 기존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뭐가 다릅니까? 어떤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어쩌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초기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처음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코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서는 쓰기가 어려웠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썼었는데 이거는 분산 원장이라는 그 블록체인의 기술 덕분에 프로세스 혁신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분산 원장을 통해서 프로세스 과정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간에 하나씩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하던 것들을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을 통해서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동시에 볼 수 있어서 그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혁신적인 어떤 과정의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느끼기엔 특히 우리나라 기업처럼 플랫폼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데에서는 굳이 블록체인을 해야 되나? 라는 why 블록체인이란 그런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블록체인을 꼭 도입을 해야 되나? 그런 이슈들도 있었지만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월마트나 그 어떤 물류에서나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NFT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어떤 이런 희소한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희소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해서 마케팅 용도로도 또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우리 김 대표님 얘기를 정리하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비용, 네. 시간, 절차를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에서 충분히 그거는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NFT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어느 정도 이 희소한 거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 부분 소유, 기능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분 소유 또 이걸 통해서 메타버스 내에서도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메타노믹스까지 감으로써 블록체인의 어떤 그 비즈니스 가치가 기존 인터넷보다 훨씬 더 상향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블록체인이 왜 혁신적인 성과를 갖고 있느냐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가속화 웹 3.0 시대에 그러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겠습니다. 오현옥 교수님,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활용을 해서 성공해서 블록체인이 이래서 필요해 라고 증명하고 있는 외국의 대표적 사례를 간략하게 좀 들어주시죠. 블록체인 쪽에서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던 서비스를 대체로 보면 탈중앙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 금융 쪽에 이제 외국에서 대세를 이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김기영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NFT 이 두 가지가 현재 큰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굉장히 큰 붐이 있었고 우리가 금융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맡긴다든지 또는 뭐 외환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뭐 파생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질서에 있는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뭐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지금은 현재 그런 디파이 시장이 구체적 상품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은 네, 많이 대표적으로 송금의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요. 송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디파이 나오기 전부터 많이 처음 블록체인 나올 때도 많이 그렇죠, 했었죠. 리플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송금을 위해서 아예 네.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용도로 네. 나왔었고 수수료를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런 수수료를 낮추고 과정도 줄이고 훨씬 시간과 빠르죠. 예. 그렇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여러 개 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반해서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일종의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바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과 시간을 그렇죠.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실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외국의 사례도 보면 금융 뭐 디파이라든지 NFT 송금을 통해서 며칠 걸리던 것을 그리고 수수료가 상당하던 부분을 시간과 비용과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는 금융 쪽에서 대표적 사례가 나오고 있다. 금융 쪽에서 그렇게 그다음에 보시는 거죠. 네, 요즘은 사실 NFT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NFT 부분은 다음에 네, 짚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임명수 센터장님, 예. 서울시 블록체인 지원센터장으로 활동을 하셔서 오늘 행정가 차원에서 모셨는데요. 이 행정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썼더니 성공을 해서 블록체인의 가치가 있어 라고는 행정 차원의 그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들어주시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지하지 못하셨겠지만 아마 얼마 전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 접종표를 하나씩 받았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접종증. 증명. 예, 그게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예. 보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이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외국에서 종이로 인증서를 만들어 주니까 위조 변조한 사례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국민 보건 생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하나씩 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블록체인 시스템 우리 생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또 모바일 신분증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예.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나오고 그렇듯이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문용어로 블록체인 DID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걸 활용해서 신분증도 개발하고 또 그 투표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와 있죠. 블록체인은. 즉 행정적인 측면에서 역시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국가유공자증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사실 모든 상황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블록체인 생활화적인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행정 서비스로의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영 대표님 LG CNS 블록체인 단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의 사례, 행정의 사례, 실제 기업에서 국내 기업에 적용을 해봤더니 네. 아까 말씀드린 시간, 절차, 비용을 확 줄였다. 네네. 어떤 대표적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LG에서나 이제 LG 그룹이나 공공 쪽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 쪽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때도 IBM에서도 하이퍼레저를 이제 글로벌하게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력 관리, 특히 푸드 트러스트,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이력 관리, 되게 사실 먹는 거 안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월마트에서도 글로벌하게 많이 진행을 했었고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LG에 있을 때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이력 관리, 우리가 이거 정말 친환경 농산물인지 아닌지 정말 유기농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뭐 증명서 발급이나 또는 제주도 전기차 그 폐배터리 이력 관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게 정말 얼마나 수명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러한 이력 관리나 또는 식약처의 그 식품에 대한 수출입 이력 관리 이런 것들에서도 많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어떤 사실은 중간에 있는 수수료를 아니, 아까 잠깐만요. 네. 금융기관은 아까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데 네.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 우리나라 과기부의 국가 선도 과제로 전남도에다가 소고기 이력제 그걸 혹시 네네. 그 경우에 해서 후속적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소고기 이력제 자체는 그때는 법적으로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ST와 연결해서 지금 조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면은 국가 그 선도 과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여러 가지 식품안전 이력관리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는 이제 식약처 쪽 사업을 했었었는데 아마 그 그 소고기가 결과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식약처 쪽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가기관과 하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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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주도의 전기차 전기차 폐배터리도 폐배터리 그때 이력제. 네. 그건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2년째 계속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 외국에 수출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마 그 식약처는 베트남과 연결돼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 금융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조폐공사 네,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제가 마곡에서 LG의 그 마곡 전자화폐를 만들었던 걸 베이스로 조폐공사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만들고 지금 전국에 확산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신분증이나 해서 수출을 하려고 아마 조폐공사에서도 크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베이스로 금 NFT까지 지금 사업을 또 저희 스타트업 모핑아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실제 활용 사례를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는 외국의 사례, 행정의 우리 코로나 백신 접종, 그리고 아까 뭐 식품의약처는 전기차 회배터리 등등 여러 가지 용처로 많이 쓰여지고 있으면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가 현장에서 증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가속화 웹 3.0 시대에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것이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가져올까 하는 그 혁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인호 교수님, 현재 학교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에서 볼 때 기술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적용이 확장되면서 어떻게 혁신을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신뢰 기간이 현재 없는 그런 서비스들 또는 다수의 신뢰 기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하기 제일 용이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단발적인 서비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파생시키는 서비스. 그래서 연계 파생.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행정적인 그런 뭐 문서를 다운받는다. 그걸로 뭐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블록체인의 가치는 그걸 이용해서 다른 은행에 적용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가 효율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활성화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징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거래가 쌓이는 것을 우리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보면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전세 사기 보면 뭐 전세권 등록을 하는 거는 실제 오늘 하더라도 내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이에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뭐 은행에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주면 또 개인 정보가 노출됐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열어주지 말고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 받은 증명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만 제공해 주면 그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현대되는 증명서는 유효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이제 신뢰기관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관위 제3자가 국민들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예, 믿는데 사실 어렵죠.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관리자가 속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항상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런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보다 어떤 기술이 그 블록체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되려면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건 운영의 측면이고 더 중요한 건 데이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아무나 읽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읽게 하느냐 이 차이가 더 중요해요. 개인 정보만 노출되지 않으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읽을 수 있는. 제3자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네. 아까 전세 사기와 같이. 네. 예. 그래서 그걸 공개하면 음.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노출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정보 노출을 막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암호 기술, 그 기술을 이제 영지증명이라고 하는 제로 날리 프루프라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네.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지식 증명의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은 그 정보는 공개되지만 관련 당사자의 개인 정보는 노출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어서 우리 임명수 센터장님, 블록체인이 앞으로 행정 쪽에서 어떤 분야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국민들이 정말 블록체인을 해야 되겠구나. 블록체인이 대한민국 디지털화를 핵심이겠다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정보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행정 측면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블록체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요 몇 년 사이에 좀 아주 부정적인, 침체됐죠.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조돼 버린 바람에 블록체인이라는 순수, 블록체인이라는 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장점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살펴보면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획기적인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보십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거 아까 말씀드린 선거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탈중앙화된 분산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즉 개인의 정보를 노출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공중이 여러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를 것들. 공개하되 특정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법 행위를 탐지하게 되는 불법행위 그런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야. 이제 그다음에 그것은 왜냐하면은 관련된 정보가 계속 입력이 되면서 그렇죠. 제3자 누구도 유효 변조를 못하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그 문서에 그리고 문서나 행정 정보 공유하는 네. 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지역화. 지금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블록체인 행정적인 쪽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정부를 구현을 하겠다. 네. 뭐 계획을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윤 정부의 디지털 정부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게 기반이 되는 겁니까? 기반이 돼야 되겠죠. 필연적으로. 근데 그 계획에 보니까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 그 기반으로 반영은 돼 있습니다. 예. 기반으로. 다만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부분 때문에 좀 살짝 이렇게 좀 엇갈려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자들이나 이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역시.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블록체인 이코로 코인이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으로 시각이 보시는 있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네. 시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김기영 대표님 대부분의 시간을 기업에서 보고 살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스타트업까지 운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블록체인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나 세계 산업 경제를 혁신할 것이다 보시는지요? 제가 스타트업을 차린 이유도 어쩌면 기업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블록체인은 일반인, 대중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전 세계화, 전 국민화. 가 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공공기관, 음. 행정 이렇게 중심이 되면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과 같은 이러한 블록체인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블록체인의 기본 사상이라는 탈중앙화 된 이러한 블록체인의 어떤 좋은 이념이 사상이 일반인들은 사실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차리고 그다음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코인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닌 좋은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NFT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NFT가 나왔을 때 또 코인처럼 갑자기 버블 현상이 생기면서 이것도 코인처럼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이슈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트랜잭션이 지금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처음에는 아트였지만 지금 뭐 패션이나 음악이나 부동산, 아까 이제 한우까지 이제 STO 영역까지 NFT들이 많이 확장이 되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제 나의 창작물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특히 NFT는 나의 창작물에 대한 신뢰를 보증을 해주고, 특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그쵸. 가지고 NFT를 만들면 신뢰성과 그쵸. 예. 신뢰성과 투명성으로 내 소유권을 증명을 해주고, 특히 디지털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무단 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NFT를 발행을 하면 처음 창작자가 누구였는지를 전 세계 등기부 등본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증명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또 2차 창작을 했을 때 2차 창작자도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현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 갔을 때 또 돈을 벌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일반화, 대중화가 블록체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걸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신뢰 보증과 IP를 통해서 그 블록체인의 어떤 블록체인의 NFT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신뢰 보증, IP 관리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은 블록체인 대중화, 네. 모든 삶에 느낄 수 있도록 네. 그 중에서도 하나 대표적인 것이 NFT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이어서 이 금융 분야는 앞에서도 다루었는데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김 대표님 계신가요? 금융 분야에서는 요즘 특히 이제 STO를 이제 금융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검토 중이신데, 아까 한우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하셨던 거가, 한우가 예전에는 2019년인가 그때 과기부에서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었던 거는, 한우를 이력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그 한우가 이 한우가 아니고 샀는데 추적 관리가 정말 안 되는 거였죠. 아, 그래요? 그때만 해도. 왜 네. 그렇죠? 저도 그때 저도 상당히 그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과기부의 국가 선도 과제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때 전남동인가요? 그때 한우 생산 이력 관리제를 네네. 블록체인으로 한다 그래 발표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우인가 돼지도 그렇고 이 주민번호 같은 거를 발급을 받거나 이렇게 귀에 이렇게 찍는 거에 대해서 이력 관리나 증명서 자체가 정확하게 그때는 관리가 안 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전남도 농산물 이력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왔는데 이 유통 과정에서 그 이력 관리를 하기 바뀐단 위해서는 말이죠. 그렇죠. IoT 센서를 달아서 쭉 그 유통 과정까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한우를 다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하. 관리가 되게 어려웠던 예를 부분도 들어서 아마 있었을 소 겁니다. 한 마리가 그쵸. 100조각으로 나뉘었을 때 그쵸. 안심 100 등심. 조각이 그쵸. 당초 소속의 그쵸. 그 한우였는지. 소의 고기냐? 네네. 그런 부분들 것까지 관리하는 거가 아마 그때 기술로는, 또 그때 뭐 유통 과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 특히 이제 STO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마 이제 STO의 왜 금융위에서 요즘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그릇과 음식을 비교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STO로 나올지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림만 조각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조각을 내고 그거를 정말 그 한우가 맞았다, 그 그림이 맞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규제화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샌드박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에서도 이제는 블록체인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가면서 검토를 조금씩 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이 아니고 지난 2월 5일 날 규율 개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했지만, 이제 그 네. 후속 절차를 통해서 내년 중에는 발행 유통이 아마 시스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그 김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산업계 쪽에서는 블록체인의 NFT 네. 대체 불가능 그 특성을 써서 네. 이런 그 생산물 이력제, 뭐 소고기 이력제 등등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그리고 조각 투자와 네. 가치도 경제적, 기업적 측면이 크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STO까지 확장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주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 가속화 시대, 웹 3.0 시대에 현재 블록체인의 부족한 점, 보완할 점, 단점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이 단점을 보완을 해야 정말 진정한 블록체인 혁명, 디지털 혁명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연옥 교수님은 암호화학을 전공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측면이 지금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디지털화를 시키는데 부족하다, 어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블록체인의 가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직접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우리가 감추고 못 보게 한다면 사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뭐 정부 사업을 해서 만들고 했던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프라이빗 블록체인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게 되었거든요. 개인정보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외부에서 그걸 못 읽게 하는 거죠. 열람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네, 개인정보도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의 프로젝트는 어쨌든 데이터를 다 읽을 수 있게 허용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생겼을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노출 네, 금지.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해킹이나 있을지. 탈취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용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블록체인의 검증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다행히 이제 이 암호학 분야에서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요. 네. 그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지식 증명. 네, 그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네. 그게 첫 번째 적용 분야가 사실 이런 프라이버시 지키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 뭐 공개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 많이 얘기하는 게 트랜잭션, 거래가 엄청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걸 짧은 어떻게- 시간 내에 그걸 처리해야 그걸 되잖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 성능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이슈거든요. 이 성능을 올리는 이슈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롤업이라고 하는 기술이 네. 나와서, 롤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원래 기존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거래가 들어오면 이 거래를 다 수행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너무 많이 수행을 해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고,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신하는 서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별도의 서버가 네, 있다. 별도의 서버가, 좋은 서버가 따로 있고, 얘가 대신 거래가 들어오면 다 수행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를 수행했더니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만들어서 제 블록체인에 보내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에서는 안 돌려보고 여기서 증명을 만든 게 확인해 봤더니 맞구나. 그럼 빠른 시간에 이 거래가 맞다는 걸 일단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네.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 네. 그러면서 대중이 그 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세 가지 조건이네요.
그리고 하나 사실 더 있는데 예, 사실 블록체인을 요즘 보면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블록체인들이 그냥 자기 안에 있으면 서비스가 확대가 되지 않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여기 있는 비트코인을 이대로 옮기기도 하고 이걸 뭐 다른 블록체인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블록체인 간에 서로 우리가 자산을 이동하든지 뭔가 NFT를 이동하든지 뭔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블록체인의 가장 문제점이 이 이동하는 그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가 많이 해킹이 당하는 그런 포인트고요.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많이 해킹해서 돈을 자금 세탁해서 탈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쪽에 이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쪽에 관련된 것도 이제 영지증명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냥 이동됐다는 걸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확인한 게 아니라 뭔가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는 기술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전송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 교수님은 그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선거 제도와 같은 걸 가지고 세스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받았기 때문에 후배들도 가르치고 산업 현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대표님, 네. 앞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측면을 보완하자. 근데 산업 현장에서 볼 때 어떤 부분들이 아쉽다.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보시는가요? 저는 뭐 기술적으로도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실제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맞아요. 현장에서 네네. 쓰여져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현장에서 가장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가 이제 NF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FT 같은 경우는 쓰여지고 있는 거가 이제는 뭐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이나 음악이나 뭐 콩쿠르 대회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물, 뭐 동아일보랑 공연 예술 그리고 이제 조폐공사랑 해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NFT에 대한 위변조나 신뢰 보증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조폐공사에서도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뢰보증 사업 이거를 이제 저희랑 작년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신뢰보증 플랫폼을 만들었었고 그 저작권 위원회에서도 NFT 블록체인 팀을 신설하고 조폐공사도 이번엔 이걸 더 확산하기 위해서 가치 저장 팀을 만든다거나 또는 국회에서도 이걸 입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금융권에서 NFT는 가상자산 아닌가? 이러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있기 때문에 NFT가 저희는 실물과 연계된 아까 IP와 연계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대중화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아닐까? 코인 아닐까? 그러면 이러면서 그 부분은 제도적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금융이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행과 카드와 이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그거는 제가 많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다뤘거든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NFT를 법제화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아직 NFT에 대해서 어느 부처도 그쵸. 뭐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정의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 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작권이라든지 이게 가상자산 범주 여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를 빨리 해줘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산업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네. 네, 뭐 사실 과기부는 되게 진행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메타버스까지 연계를 해준다거나 되게 바람직하게 저는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실제 현장에서 쓰려면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또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조금 알겠습니다. 더 해주면 시간이 좋겠습니다. 좀 그래서요. 네. 그리고 김명수 센터장님 볼 때 보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경제 산업성에다가 웹 3.0 정책 추진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뭐 토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아직은 없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기술과 또 현장, 유통 현장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게임 엔터테인먼트나 그리고 표준화, 글로벌 표준화 문제 등에 있어서 계속 신경 쓰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에 볼 수 있고요. 오진옥 교수님, 네.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금지시켰지만 뭐 기술 자체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쪽에 이제 진흥하기 위해서 뭐 정보화 발전 계획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전자정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아주 선진국이죠.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뭐 부정거래 방지 이런 쪽에 적용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이제 금융 쪽에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내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고 그리고 기술 발달,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네.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임명수 센터장님, 네. 우리나라 블록체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블록체인 정책은 그냥 정책으로 끝낼 게 아니고 현장하고 적용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시스템들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은 금융위, 블록체인은 과기부. 예.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일들이 뚜렷하게 사회적으로 반향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기본 기술 개발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네.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부산 같은 예를 봐도 그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 센터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는 기술을 부양하는 거죠. 규제자의 특구로서 예,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고 금년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기부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부양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개발하는 기술을 관련 부처하고 빨리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것이냐, 뭐 농림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통부. 운영과 개발과는 지금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빨리 결과적으로 쳐야 개발을 되는 했지만 현장에서 쓰여지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은 사장되고 그렇죠. 예, 이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기부가 열심히 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민간 주도로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 주도보다는 민간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오인혁 교수님. 네. 지금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전임 정부 2018년도부터 정부가 뭐 국가 선도 사업이라든지 이제 상당히 블록체인 사업을 많이 했다. 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좀 체감이 약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데모는 했지만 자기가 실제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예. 그런 거에 뭐 문제점이라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공개되지 않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썼던 게 이제 큰 문제점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뭐 잠깐 서비스는 됐지만 이걸 이용해서 또 다른 서비스 활용할 수도 없고 DID 서비스도 엄청 많이 개발을 했는데 여기 있는 DID 서비스를 사실 다른 쪽에서 못 쓰거든요, 다. 그래서 서비스가 파생되는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생된 연계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다. 프라이빗 네, 기술로서.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기부가 발표한 2022년도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 대상이 그 354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 공급 개발 기업이 47.5%, 소프트웨어 개발 공기업이 25.1%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이 한 73%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그 동안에 그 원천 기술 개발이 약한 것이 아닌가? 약합니다. 너무 약하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이제 그 과업 또는 프로젝트들이 과업 지향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형태고 이 회사가 얼마나 뛰어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선 사실 평가하기도 힘들고 인색한 그런 면이 있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사실 원천 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체계를 잘 갖춰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일호 교수님. 네. 아까 했던 그 조사 대상 기업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방식 POS가 48.9%, 그리고 POW가 45.2%를 차지하더라고요. 요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POW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더리움 1.0에서 많이 썼던 거고요. 지금 이 정도 퍼센트 나왔다는 건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체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POS는 사실 그 이후에 나온 것들, 이더리움 2.0 또는 뭐 다른 그 그렇죠. 공개 블록체인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 이런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회사에 그 쓰고 시대적 있다. 트렌드를 맞춰가는 것이 어떻게 보세요? 시대적 트렌드가 옛날에는 이제 BFT 계열, 즉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썼는데 이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이제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김기영 대표님. 예. 짤막하게 그 종사자들이 보면은 52만 미만이 72%가 돼요. 좀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을 차리고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대기업 안에서도 사실 제가 LG 안에서도 70명 정도 크지 않은 조직, 뭐 SK나 삼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신기술이라는 블록체인만의 기술로 뭔가를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당장 새로운 신기술로 사업을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가 신기술 하나만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원천 기술을 어떤 중소기업이 만들어내어서 네, 한다라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가 미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들에 비해서 원천 기술을 다 만들겠다 이런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그게 소프트웨어가 됐던 컨텐츠가 됐던 서비스가 됐던 이러한 것들 정말 잘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거, 찾아서 집중해서도 네,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지털 가속화 시대, 웹 3.0 시대, 왜 블록체인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오늘 디지털 가속화 시대, 웹 3.0 시대, 왜 블록체인인가 주제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고 투자 결정과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